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요. 2022년 마지막에 시행이 되었던 6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4문항이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과목이 공통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점수가 확 떨어지죠. 자,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BPR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건데요. 자,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통 ERP를 도입할 때 우리가 그냥 ERP를 현재 업무 방식에다가 그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ERP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서 진행을 하죠. 자, 그럴 때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을 효율화하자,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자, 정보 IT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자, 정보 보호를 위한 닫혀있는 업무 환경을 확보하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ERP에 대한 특징 혹은 성공적으로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통합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또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모든 모듈과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닫혀있는 업무 환경이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다. 자,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 라고 해서 이 경영에 대한 분석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항상 똑같이 나와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활용한다. 자, 이게 틀렸죠.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모두 다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구조화된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뭔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는 현재 현 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모두 다 분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경영혁신 전략 기법입니다. 자, 주로 정보 기술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정을 전면 개편을 하죠. 모두 다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그리고 전면의 혁신을 강조하는 기법. 자, 신속, 빨리 해야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해야 돼요. 모두 다 바꿀 거예요. 이런 거. 앞에서 전면 개편도 있었지만 이 아래 좀 더 확실하게 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매우 빠르게 신속하고 극단적으로. 자, 우리가 가장 빨리 하는 건요. 서서히 약물을 주입해서 누군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장을 다시 바꿔 끼듯이 완벽하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점진적으로 가는 방법은 임프로브먼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새로 심장을 다시 바꿔 끼는 것은 리스트럭션이 아니라 리엔지니어링이죠. 심장, 엔진을 다시 바꿔 끼고 있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1번 보기에서 BPR을 봤어요. 그 BPR의 R이 바로 리엔지니어링이었던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1번에 여기 리엔지니어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심장을 다시 바꿔 끼듯 급격하게 바꾸는 행위들 이런 걸 가지고서 리엔지니어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ERP를 도입을 할 때 ERP 도입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관행들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업무 시스템을 ERP 시스템에 맞춰서 너의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개편해 이거죠. 자, 그 다음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비즈니스다 라고 하면은 EC, 전자상거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고요. 이 성과 측정 관리, 그 다음 ABC 분석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략적 경영에 대한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기업 경영의 성과 측정 관리라는 BSC, 활동 기준 ABC, 그 다음 뭐 부가가치 기능, 부가가치 경영 이런 것들은 또 전략적 기업 경영이니까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이 나오게 됩니다. 20문항이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모든 문항의 2급은 점수 배점이 5점으로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앞에 경영신과 ERP까지가 20점 배점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80점 배점이 이렇게 물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예측 방법인데요. 과거에 여러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값이 각각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대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계속해서 회사가 기수에 대한 물건에 대한 판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판매가 여기가 30개 있었어, 20개 있었어, 40개 있었어, 60개 있었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0.25의 가중치를 주게 되는 평균법이 있지만 이런 평균법은 단순이동 평균법인 거고요. 이 과거의 실제값을 가지고서 미래 오기에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할 때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자라고 해서 가장 최신 데이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주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의 데이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비중을 가장 적게 주고 최신 데이터가 그나마 다음 기를 예측할 때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중치를 주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냐, 가중이동평균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델파이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DM을 보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또 내가 수렴을 해서 내가 의견을 취합해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시 또 DM을 보내고 그러면서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의견으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래서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서 정량적 방법에서의 단순 이동 평균이냐, 가중 이동 평균이냐 이런 걸 보았을 때 이 가중치를 준다라는 건 가중 이동 평균법. 자, 6번 갑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사의 매출 채권 회수율도 있고요. 자사의 연간 총 여신한도액도 있고요. 과거의 시장 점유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품질, 기능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자사의 매출 채권 회수율이다 라고 하거나 자사의 연간 총 여신한도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 자체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외부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으려면 과거에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어땠느냐. 내가 과거의 시장 점유율이 10%였다. 그러면 내가 좀 더 확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20%까지 이 시장 확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경쟁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품질, 기능. 내가 이 시장에서 내 물건이 좀 더 많이 판매가 되게 하려면 현재 경쟁 기업은 가격을 10,000원에 주고 있는데 우리가 9,990원으로 하자. 그래서 10원이라도 낮춰서 사람들이 똑같은 질이면 우리 물건 조금 더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싼 물건을 선택하게끔 해서 내가 시장 점유율을 넓혀보자. 이런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번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세 가지 요인들과 성격이 다른 하나. 자, 내부적 요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세금 같은 거. 세금은 내가 적게 내고 많게 내고 이게 아니죠. 이미 세법에 따라 몇 퍼센트 세율, 뭐 10% 세율로 내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의 의견이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대체품의 가격. 즉, 우리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격이 1,000원짜리다. 근데 뭐 우리 회사 물건을 굳이 사지 않고 다른 회사의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 물건의 가격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회사 가격의 물건은 그 회사가 결정하는 거지 나는 그 회사의 물건 값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혹은 내가 정해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비자의 구매 능력. 우리 물건 사라고 너 빨리 부자 돼 부자 돼 바라는 마음은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 물건을 사라고 하기에 내가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어렵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 제도나 대체품의 가격이나 소비자 구매 능력은 회사 자체 내 자신의 힘으로써 결정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이 제조 원가는 내가 물건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아끼거나 아니면 노무비를 아끼거나 혹은 제조 경비 시설에 대한 것을 아끼게 되면서 원가를 줄일 수도 있고 낭비해서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내부적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상품, 서비스별로 판매 할당을 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 워낙 자주 나왔죠. 그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계 이익률과 그 다음에 상품의 회전율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죠. 상품이 잘 팔려. 이익률은 낮아. 한계 이익률은 높아. 근데 상품이 잘 안 팔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차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차 비율이다. 그래서 상품 서비스별로 판매 할당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용하는 것은 교차 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비율이다 라고 하면 상품의 회전율과 그 다음에 한계 이익률. 그래서 한계 이익률은 전체 매출액의 변동비를 뺀 그 한계 이익을 가지고서 전체 매출액의 한계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품별로 어떤 상품이 회전율이 높으냐, 어떤 상품이 한계 이익률을 많이 가져다 주느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판매 할당을 하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9번 갑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오네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소비자와 그 다음에 물건의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거래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상품의 품질 면에서 모두 동일하다.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상품은 품질이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든 만약에 볼펜을 팔고 있다. 볼펜에서 당연히 잉크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부드럽게 잘 나오느냐? 모두 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볼펜, B라는 볼펜, C라는 볼펜이 끊기지 않고 모두 다 품질은 좋아. 그 중에 A 거 살래, B 거 살래, C 거 살래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필요로 하다.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요. 정부가 굳이 허가하지 않아도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건 틀렸죠. 누구든 언제든 그 시장에 참여하고 누구든 원하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가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경해도 시장의 가격은 변동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인이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급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너 올렸니? 올려. 우리끼리는 다 그냥 이 가격으로 할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 및 품질 등 시장 정보에 대해서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치하면 가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연간 총 여신한도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금 조달 기간. 자, 그러면 보기에 자료를 이용할 때 매출 채권 한도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매출 채권 얼마까지 우리가 외상으로 줄 수 있는지 한도액을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출 채권 곱하기 자금 고정률. 이렇게 합니다. 아니 또 자금 고정률은 뭐야? 자금 고정률이라 하면 여러분들 365일 중에 자금 조달 기간입니다. 그러면 365 중에 36.5일인 거죠.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서 36.5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하시면 0.1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매출액 에다가 자금 고정률 0.1을 곱하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매출 채권 한도액. 상품 재고 잔액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나와요? 36,5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36억 3억 6,500만 원인가요? 3억 6,500만 원. 이렇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공식만 외워가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공식이 잘 안 외워지죠. 그래도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자료를 통해서 공식이 유추가 되게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 4가지. 시간의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4가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물어보는 시간. 그 다음에 비용. 자, 그 다음에 품질. 경쟁을 하려면 품질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유연성. 누가 그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그 변화를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경쟁력이다. 그쵸? 자, 시간에 대한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제품 배달 능력. 시간이 맞죠. 신속하다는 건 빠르게. 누구는 1시간 내에 제품을 배달해 준다고 한다면 이쪽 업체는 10분 안에 배달을 한대요. 그것도 능력인 거죠. 시간에 대한 겁니다. 자, 경쟁상보다 빠르게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거죠. 적은 자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자원은 적어요. 즉, 들어가는 돈은 적다고요. 근데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제품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원하는 시간. 적절한 시간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도 중요한데 원하는 타임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엔 유연성에 대한 설명들을 막 나열해 놓고 그 중에 시간에 대한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다음엔 시간, 유연성, 비용, 품질에 대한 내용들이 보기에 모두 다 하나씩 나오면서 다음 중 유연성에 대한 설명을 고르세요. 다음 중 품질에 대한 설명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입니다. SCOR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만약에 물류 1급이면 SCOR이라고 영어 약어로 여러분들에게 주관식 답을 쓰세요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2급은 주관식이 없죠. 자, 그래서 보니까 계획, 조달, 생산, 그리고 기억, 마지막 반품까지 각각 그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행동 매뉴얼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장 좋은 매뉴얼. 자, 그럼 기억은 뭐냐? 기억은 여러분들 배송이에요. 배송.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원료의 공급과 관련된 프로세스, 공급자에 대한 원재료 회수 프로세스, 주문을 입력하고 완성된 재화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조달된 자재를 이용해서 재화를 완성하고 검사, 포장, 보관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배송과 관련된 거.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요. 제공하는 프로세스다라고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원료의 공급과 관련됐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조달해 올 것인지, 공급자에 대한 원재료 회수는 반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시 가지고 올 것인지, 그 다음에 재화를 완성하고 검사, 포장,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조, 생산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자,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3번에 대한 내용, 배송에 대한 설명은 3번이었다. 자, A 재고와 관련된 정보이다. 재고 회전율이 5예요. 5. 재고 회전율. 자, 전체 연간 총 판매량을 물어봤어요. 재고 회전율이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연간 총 판매량을 뭘로 나눠라? 평균 재고액. 평균 재고량. 자, 그럼 평균 재고량은 어떻게 나누느냐? 평균 재고량은 기초 플러스 기말 나누기 2. 자, 기초 600, 기말 400 나누기 2는 500. 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5예요. 여기에 연간 총 판매량은 몰라. 그 다음에 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얼마겠어요? 500 곱하기 회전율 5 하시면 5, 25, 25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연간 총 판매량을 구하도록 묻는 거였고요. 재고 회전율을 구할 줄 알았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기초와 기말이 왜 주어졌을까? 아, 기초와 기말이 주어졌다는 것은 2를 더하고 2로 나누어서 평균 재고량을 구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기를 바라는 문제인 거죠. 자, 14번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최근 매입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매출 원가에 순차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먼저 매입된 원가는 기말 재고자산에 적용되는 방법. 자, 가장 먼저 매입된 게 아직도 계속해서 기말에 남아있대요. 여러분들 볼게요. 자, 1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1순위로. 그 다음에 3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500원짜리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700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물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매입된 2개가 팔려요. 그러면 오래전에 있었던 최초에 매입했던 아이가 기말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이거 어떤 방식일까요?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한다면 먼저 들어왔던 녀석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최근에 매입했던 것들은 기말에 남아있는 걸 거예요. 자,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했던 게 먼저 판매가 된다라고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물건들이 계속해서 기말의 재고로 보고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동평균법은 처음에 있었던 물건이다, 나중에 있었던 물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 있었던 것은 기말에 있는 것이든 그의 평가가 상관이 없는 거죠. 총평균법은 전체를 모두 다 더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이제 1급으로 넘어가면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형 문제까지 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2급에서 대비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이제 줄 건데 물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를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어떤 방법이 기말에 재고자산 가격의 가격이 가장 비싸게 기록이 되느냐. 어떤 내용이 회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느냐. 그 다음에 반대로 매출 원가가 가장 비싸게 기록되는 방식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자산의 가격이 가장 비싼 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고 매출원가가 가장 높은 방식은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메인 강의에서도 늘 이야기하는데요. 기말재고자산 내 머릿속에 플러스다, 이익도 플러스다, 가나다라 순서대로 순서를 나열해 주세요라고 하죠. 반대로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가나다라 역순으로 순서를 배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틀로 대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반대로 물가가 하락할 때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대답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 합격률이 좀 안 나온다 라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고 잘 대답을 체크해 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5번, 화물차량 운송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화물차량 도어 투 도어다 라고 해서 집 앞에서 집 앞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스스로 나의 자차로 가져다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철도를 내 철도를 가지고 한다? 내 철도 뭐 어디야? 아들 재벌집인가? 철도 회사의 사장 아들이야? 아니면 뭐 항공기 사장 딸이야?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상 자가 운송이 용이한 부분은 뭐밖에 없겠어요? 화물 차량밖에 없겠죠. 자, 비교적 전천후 교통수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비행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비행기 강풍 한 번만 불어봐요. 다 겨랑 뜨죠. 이거 누구예요? 철도도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량의 제한이 거의 없고 중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하더라. 중량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면 되지만 대신 이제 재질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겠죠. 왜? 액체류만 혹은 기체류만 들어갈 수 있더라. 고체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갈 수가 없더라. 뭐 약간 이런 개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서 전천후 교통수단이고 중량의 제한이 없고 중장거리 대량 운송에 적합한 거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철도 운송이 아무래도 여기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창고 관리 시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출고가 잦은 자재는 출고장 또는 사용처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한다. 맞아요. 주문이 자주 들어오고 자주 나가줘야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장소에 있으면 좋겠죠. 유효일이 있는 가변성 자재는 유효일 날짜가 가장 늦은 순서부터 우선 출고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곱씹으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효일이다, 가변성 자재다 어렵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쉽게 변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마트에 식물, 생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혹은 아니면 유제품류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날짜가 늦어요? 그러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날짜가 늦은 게 아니라 임박한 거. 날짜가 최근 얼마 남지 않은 날짜부터 물건이 빠져나가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선입선출 방식이라고도 해요. 유제품들도 우리가 마트 가서 사려고 하면은 앞줄에 있는 것들, 고객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는 좀 짧은 아이들이죠. 저 안쪽에는요, 일부러 유통기한이 좀 하루라도 더 긴 거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오래 두고 먹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꺼내 가려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쇼핑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것부터 체크하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기한이 이제 짧은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늦은 것부터 유통기한이 긴 것부터 우선적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틀렸다. 자, 자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서 자재별로 저장 위치를 구분하고 위치 카드 등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마트 가도 유제품류, 조미료류, 밀가루, 뭐 쌀 이렇게 나누는 거, 곡물 이런 게 나누는 것처럼 위치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창고 공간의 효율성과 신속한 입출고를 위해서 운반수단 방법을 개선하고 팔레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포크리프트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포장된 물건들을 보내주는 거죠. 자, 17번 갑니다. 구매 가격 결정 방식 중에서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비용. 우리가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다라고 해서 비용들을 하나씩 더하는 거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에서 제조 원가에다가 그다음 판매, 그다음에 이익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서 코스트 플러스 방식 있죠. 그다음 이익률, 몇 퍼센트 이익을 더 볼 건지, 그다음에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라고 하죠.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은 비용 중심이 아니라 구매자 중심이에요. 구매자. 구매자가 얼마에 구매를 해줄 수 있을까? 얼마에 이걸 구매하고 싶어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은 구매자 입장에서 중심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방식이더라. 18번. A화학은 특인기간 현금 할인이다 라고 해서 엑스트라 데이팅이 나오네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제 조건이 제시된 경우 과로안에 들어갈 할인율로 오른 것은 자, 이 6, 12, 16 days extra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결제 조건이 몇 퍼센트 할인이다? 6% 할인. 앞에 있는 날짜가 할인하는 앞에 있는 숫자가 할인하는 비율인 거죠. 6%. 자, 그럼 뭐예요? 12일 중에 너희가 돈을 갚으면 6% 할인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엑스트라 데이팅이 나온다라는 건 기본 12일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며칠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16일을 더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엑스트라 데이팅으로 하게 되면 만약 우리에게 할인율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체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야 라고 물어봤다면 6, 7, 8, 28일 동안 할인 기간이 주어진 거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는 할인율이고 뒤에는 기간이다. 엑스트라 데이팅은 뒤에는 날짜를 추가로 더 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원가의 유형 중 기업이 이상적인 제조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소비될 원가로 오른 것. 자, 가장 이상적인 제조활동이에요. 회사가 중간에 딜레이 되는 것도 없고 실수도 없고 낭비하는 시간도 없이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착착착착착 생산을 했을 때 이 물건이 얼마에 생산될 거냐. 가장 이상적인 요건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 표준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죠. 그래서 표준 원가. 실제 원가는 말 그대로 실제 데이터, 예정 원가는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서 미래의 원가가 얼마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는, 예측하는 방식의 원가를 예정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회차에 1급은 예정 원가를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2급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정 원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다더라. 추정 원가는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예정, 표준원가 요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실제 원가를 물어볼 일은 별로 없더라. 왜?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크게 물어볼 일은 없는데 예정 원가 아니면 표준 원가를 물어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가장 이상적인 활동에서의 원가인 표준 원가를 물었지만 나에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정 원가라는 설명이라는 걸 두 가지 잘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보기에서 공급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방식. 자, 1대1 계약이에요. 1대1 계약. 왜 수의계약 방식을 할까요? 구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굳이 이걸 공고를 내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이 물건을 공급해 줄 것입니까? 얼마에 공급해 줄 것입니까? 이렇게 시간적인 걸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도 들어요. 그래서 굳이 액수가 적은 거면 100만 원 이하의 거래건인데 굳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럴 필요가 없다. 1대1로 내가 아는 업체 선정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매 품목을 제조하는 공급자가 그 회사밖에 없어. 다른 회사는 그 물건을 안 팔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물건을 우리 회사에 공급해줄 공급자를 찾습니다 라고 공고를 해도 걔네 회사밖에 나한테 컨택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매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쟁자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급자가 그 회사밖에 없는 거죠. 입찰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왜? 이거 우리 기업의 기밀이야. 비밀이야.
우리가 어디에다가 오픈하면 안 돼. 경쟁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곤란해. 경쟁력이 떨어져.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회사에 찾아가서 공급자를 찾아가서 1대1로 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비밀 조항에 대한 유지 의무를 넣고 나서 우리가 같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이 필요한 거죠. 자, 결국 모두 다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뭐 수의계약, 제한, 경쟁, 그 다음에 지명 경쟁, 그 다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다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들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 이론에 대해서 20문항을 푸는 거기 때문에 40분 동안 20문항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한 문항당 점수 배점이 5점이나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렸을 때 점수 깎이는 속도가 훅훅훅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류 2급을 준비하실 때 합격선까지 가려고 한다면 암기하실 내용들은 꼭 암기하시고요. 하나의 개념 수의계약이 나왔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만 학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명경쟁, 제한경쟁, 일반 경쟁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같이 이 기회에 정리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문 또 실무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